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오늘 8월 24일 시장 함께 읽기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주식시장이 계속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뭐 그동안 좀 빠진 흐름에선 좀 벗어났지만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하죠. 흔히 뭐 태조 이방원으로 불리는 그런 섹터들이 뭐 계속 좀 강한 상태고, 그리고 수급이 더 쏠려서 그래요. 이 기관들의 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고, 다만 또 대형주 뭐 반도체, 자동차가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이 상승은 크게는 못하는데 어쨌든 종목 장세는 잘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보여드릴 좀 보고서는요, 뭐 신흥 SEC가 있고요, 예, 그리고 한국자산신탁, 그리고 원준, 오랜만에 원준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그 2차 전지 장비 회사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을 뭐 걱정 안 해도 될 이유들, 뭐 이런 보고서가 있고요. 건설, 휴대폰, 예, 그리고 건화물선, 이제 흔히 이제 BDI 지수라고 하죠. 뭐 대한해운이나 페노샨, 그리고 천연가스발 국내 에너지 쇼크 가능성이 있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K-팝이 ETF가 이제 미국에 출시되니까 그 영향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화 약세가 좀 이게 지금 시장이 가장 큰 리스크는 원화가 너무,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 강한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너무 약하다기보다는 킹 달러죠. 예, 달러가 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정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설명을 길게 좀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자동차가 안 좋은 게 요 이유 때문인데, 그 삼성의 이문영 연구원님이 리콜 얘기, 또 SL이란 기업도 오늘 뭐 미국 아동노동 법규를 위반했대요. 그래서 그 코멘트가 있으니까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SK증권에서 나온 이제 경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안영진 조중기 연구원님이 쓴 자료니까 시장에 대한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흥 SEC는 요 기업이에요. 한마디로 원통형 전지랑 그 각형 있죠. 예,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중에 모양이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이 있는데, 원통형하고 각형에 쓰이는 그런 뭐 이 보호 장치, 그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형에 들어가는 걸 CID라 그래서 폭발 방지하는 장치고요. 그 다음에 각형 같은 경우는 캡 어셈블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각형 네모난데 이 위에 뚜껑이 있거든요. 뚜껑을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그 뚜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대형, 이거는 뭐 전분기랑 좀 비슷한데, 중대형 이제 그 캔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비해서 이게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사의 분기말 좀 재고 조정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제품 판가가 좀 올라가면서 일정 부분 상승한 것 같고요. 이 젠5가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이 이제 요즘에 원통형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게 투자가 늘어나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소형, 이제 작은 배터리죠. 요게 이제 전동공구나 뭐 이런 쪽에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쪽 소형 아주 작은 건데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분도 좀 비중이 늘면서 성장은 나올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3분기는 실적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좀 핵심이 배터리 시장에서 4680, 이게 우리 한번 예전에 공부해봤지만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를 만들거든요. 4680. 그래서 이게 아직은 뭐 대량 양산까지는 성공은 못했지만 저 4680 배터리로 지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보다 훨씬 커요. 그럼 크다는 얘기는 배터리 수가 줄겠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인데, 그거를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기에도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도 이걸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요게 만약에 이제 그쪽에 채택이 되게 되면 신흥 SEC도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대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PER은 12.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죠? 삼성 SDI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SDI의 수주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삼성 SDI가 지금 3사 중에서는 가장 좀 투자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었죠. 근데 앞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수주를 더 따낸다면 모멘텀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지금 신흥 SH도 그렇고 삼성향 이 배터리 장비 회사들이나 부품 회사들은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의 저력이 또 있으니까 지켜보시고, 다만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계속 업데이트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는 큰 변동은 없어요. 그죠? 예. 많이 빠졌죠. 이때 이제 작년에 한번 엄청나게 오버슈팅을 했죠. 근데 항상 그렇지만요, 너무 급등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주가 다시 부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쨌든 삼성의 수주 그리고 그쪽에 들어가는 물량들이 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좀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자산신탁은 이제 신탁회사고요. 목표 주가를 좀 낮췄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우리가 한번 그때 봤지만 되게 잘 나왔었죠. 깜짝 실적이 한번 나왔고, 뭐 이자 수익도 늘어났고요. 한국자산캐피탈이 이제 대출이 좀 늘어나면서 수익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실적 괜찮을 것 같고요. 상반기 신규 수주는 이제 전년보다는 좀 감소는 했어요. 근데 작년 상반기가 워낙 수주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평년 수준이 한 797억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수주 성과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요새 부동산 분위기가 많이 안 좋죠. 예, 화랑 흐름을 보이다가 작년 이제 말부터 좀 꺾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차분해짐에 따라서 신탁 자금을 활용하려는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수료 수익도 증가할 것 같고요. 대손충당금, 이제 손실이죠. 손실을 대비해서 미리 쌓아놓는 건데 그런 부분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나와 있지만 이게 뭐냐면, 요런 이제 보고서 보다 보면 요런 용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12MF PER. 이게 뭐냐면 12개월 포워드, 앞으로 1년 후에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 오늘 8월 24일이죠. 내년 8월 24일 기준으로 PER입니다. 1년 후 12개월 포워드, 12개월 후 요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타낸 게 3.4배고 PBR은 0.44배니까 물론 지금도 저평가돼 있죠. 지금 기준으로도. 그리고 올해 연말 기준으로 예상입니다. 이건 배당 수익률은 6.1%.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도 나와 있었지만 시행 주체를 그 재건축할 때 신탁사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과시화된다면 성장에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배당을 기본으로 깔고 가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안전판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국자산신탁은 뭔가 이제 이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지금 당장은 크게 지금 모멘텀은 좀 못 받고 있죠. 사실상. 네. 그렇지만 그만큼 밸류가 워낙 낮기 때문에 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는 이제 유한타의 이수림 연구원님이 오늘 이제 적으신 거 처음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무튼 우리 옛날에 공부한 거 다시 복습해보자고요. 이 회사는 일반 장비 회사랑 달라요. 뭐 하는 회사면 양극재하고 음극재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재 기업한테 장비를 납품을 해요. 예, 그래서 마진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LG엔솔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의 장비 회사가 직접 납품을 하는데, 이 원주는 그쪽보다는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G화학 같은 양극재 있죠. 이런 회사들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더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좋다는 표현이 좀 그런 게 마진율이 더 높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 배터리 완성품 제조에 납품하는 것보다는. 열처리 장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턴키 방식으로, 그러니까 공정 A부터 Z까지 이어지면 이거를 일괄로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장비고 진입 장벽이 높고요.
최대 고객사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요즘에 미국 인플레 감축법은 최대 수혜주가 포스코죠. 포스코 케미칼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이거든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수주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 캐나다에도 GM과 같이 공장 만든다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또 양극재 공장을 지으면 원준의 장비가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직은 수주 잔고는 모르고요. 신규 상장 기업은 아직 반기 보고서를 안 냈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하면 수주 잔고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번 달 말에 발표될 반기 보고서를 보고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수주 잔고만 늘어났으면 더 모멘텀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어쨌든 굉장히 국내에서도 뭐 국내 경쟁사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음극재, 양극재만 있는 게 아니라요. 실리콘계 음극재 있죠. 요 시장을 지금 요즘에 SKC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 사업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음극재 시장도 뚫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음극재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면 다변화돼서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음극재에 들어가는 장비는요. 이게 RHK 장비가 양극재거든요. 이거보다 비싸요. 그리고 독일의 ETS를 인수해서 그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PER도 17배면 그렇게 높진 않고 내년 기준으로는 12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의 성장이 곧 원준의 성장과 좀 비슷하다라는 관점에선 좀 미국 법안에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그때도 이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하자고 말씀드렸던 게 이때는 펀더멘탈로 간 게 아니라 무중으로 갔어요. 그때 무상자 테마가 유행했잖아요. 너무 오버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오버를 하면 후유증이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폭락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반영됐겠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는 원준도 뭐 충분히 가격도 내려왔고요. 이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확인할 거는 수주랑 실적. 아무튼 경쟁력은 입증된 기업인데 그걸 숫자로 이제 계속 증명할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준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조금 좀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 그룹을 걱정 안 해도 될 이유들. 그러니까 요즘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또 빠지다 보니까 또 여러 이슈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2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공교롭게 오히려 좋았는데 빠졌거든요. 근데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실적 우려, 성장에 대한 우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미국에 직판을 하거든요. 옛날엔 유통망을 통해 판매를 했는데 직판을 하면 어쨌든 비용이 더 늘어나겠죠. 초기에는 유통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기존 유통망 이용 안 하면 미국의 병의원을 뚫고 의사들한테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될까? 예. 한국도 아니고 미국인데 이제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 격화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은 긍정적이었고 램시마 주사용 피하 주사 집에서 맞는 IV는 램시마 그러니까 저 IV는 뭐냐면은 정맥 주사 병원 가서 맞는 거고 램시마 SC는 집에서 자기가 맞는 거고 트룩시마는 이제 하나의 바이오시밀러고 이게 대부분 괜찮았는데 이 성장이 일시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도 좋을 것 같고 허주마나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도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 같다. 그리고 직판으로 전환하면 당연히 초기에는 비용이 늘겠죠. 이 유통망을 뚫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반영에는 규모는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그 내년 7월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정말 큰 시장이거든요. 이게 휴미라가 글로벌 블록버스터예요. 제약 중에 아마 제일 클 거예요. 그거 복제약을 만든 거죠. 이미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셀트리온은 승인을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 7월에 출시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좀 성장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런 유플라이마나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니까 좋고 또 셀트리온이 원가 경쟁력이 좀 높은 기업이고 그리고 직판을 하면 또 좋은 점은 그 유통망을 깔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일정 부분 마진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직판을 하면 이거 셀트리온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좀 초기에 고생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잘할지 못할지는, 그렇지만 인력들도 많이 확보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성과에 대한 우려도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중장기 성장성도 여전히 뛰어나고요. 파이프라인도 다양화돼 있고 또 신사업도 많이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말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뭐 제가 파악한 거로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올랐어요. 뭐 셀트리온이 옛날 생각하면 아직도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바닥 대비해서는 좀 올랐거든요. 여기가 14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가면 좋지만 어느 시점에서 시장 꺾이다 보니까 같이 빠졌지, 뭐 악재가 크게 부각됐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모멘텀도 충분하고,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실적을 매 분기 체크를 해야죠. 그래서 2분기는 좋았는데 3분기 실적도 또 검증이 되면 주가는 단계적으로 계속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 휴미라, 이게 세계 최대 의약품인데 요 바이오시밀러가 내년에 출신되는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걸 만든 회사가 에브비거든요. 에브비하고 상호 교환성 임상 3상을 이번에 신청을 했고 아마 승인 받은 것 같아요. 이 임상이 언제 끝나냐면 미국에서 24년에 끝난대요. 그래서 만약에 임상이 끝나고 이 교환성 임상 3상이 성공을 하면 병원에 안 가고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를 그냥 처방 받을 수도 있대요. 뭐 약국 같은 데서 뭐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좋은 게 매출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임상에 성공하잖아요. 그럼 에브비의 오리지널 제품하고 그 요 셀트리온의 요게 이름이 뭐 유플라임인가요? 요 제품은 이제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오리지널이나 이거는 같다, 이 결론이 납니다. 그럼 앞으로 매출액이 많이 늘겠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임상 3상을 이제 하니까 이런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인 투자 대안 찾자. 건설주는 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원가 부담이나 또 수주에 대한 좀 부담감, 또 부동산 경기 요즘 안 좋죠.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데, 다만 어쨌든 상반기에 누적 수주는 괜찮았고 분양수도 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대요. 그리고 원가 불확실성은 2분기에 좀 많이 떨어냈죠. 다소 해소됐고 요즘에 자재비는 좀 떨어지고 있죠. 근데 분양이 좀 안 되니까 요즘에 자꾸 연기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우려감이 좀 주가에 녹아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좋았고요. 그래서 국내 주택시장은 이 애널리스트 분도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좀 업황 개선까지. 그래서 단기간에 좋아지긴 좀 어렵다. 그래서 국내보다 해외 쪽 발주 물량이 좀 그 증가하는 흐름이 좀 나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국내 쪽은 9월부터 또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정책 모멘텀은 기대를 해보고요. 다만 해외 발주 물량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 주택이 본격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추세 상승은 좀 어렵고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주가는 굉장히 저렴하죠. 저평가되어 있는데 확인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건설주도 시간과의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서는 현대건설, DLENC를 선호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리는 구간 같아요. 뭐 이렇게 비중을 줄이거나 이런 것보다도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지만 건설주는 좀 우려가 좀 과하게 반영된 것 같고요. 휴대폰은 연간 출하량 재차 하향 조정했고, 김덕호 연구원님이 어쨌든 스마트폰 올해는 안 좋아요. 뭐 일단 그건 어쩔 수 없고, 근데 우리 다 알죠. 새삼스러운 악재는 아니고요. 근데 예상보다 더 안 좋고 중국과 동유럽이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는 둘 다 아시죠. 중국은 셧다운, 동유럽은 전쟁. 그래서 내년에는 오히려 역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북미와 서유럽은 좋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폼, 애플 아이폰의 점유율이 높은 이 지역은 괜찮은데 중저가가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북미와 서유럽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올해는 어쨌든 좋진 않아요. 올해 전체적인 분위기는 스마트폰은 내년엔 증가하고요. 올해 또 기저효과가 생기겠죠. 출하량도 내년에는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바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년 또 가봐야 됩니다. 작년 말만 해도요. 올해는 터닝한다 그랬거든요. 안 맞았죠. 왜? 전쟁 때문에. 중국이 셧다운하면서 두 개가 아무도 예상을 못한 악재가 터져버려서 내년에 또 악재 터지면 이 얘기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출 수는 없어요. 애널리스트 분들은요, 맞추는 직업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애널리스트 분석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가 맞다 안 맞다로 보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논리 때문에 내년엔 좀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가가 비싸냐 싸냐도 중요한데, 우려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쪽 섹터들이 다 싸졌죠. 그래서 어떤 모멘텀만 생기면 저는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지금 여기 동유럽이 너무 안 좋고 중국도 많이 빠졌죠. 지역별로 보면. 그래서 글로벌 전체로는 마이너스 8% 정도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중국과 동유럽이 가장 심각합니다. 북미나 서유럽 쪽은 좀 오히려 괜찮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국과 동유럽이 언제 터닝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방향성 면에서 글로벌 스마트폰 성장률이 꺾였죠, 여기서. 근데 이제 3분기부터 돌려요. 이제 감소율이 좀 둔화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는 성장할 것 같고. 그러면 스마트폰 이쪽도 지금은 올해 농사는 흉작이지만 내년을 대비한다면 지금은 나쁘지 않은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도 잘 좀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죠. 데이터들이 이제 돌리는 게 확인돼야 되니까. 저런 시나리오대로만 움직여준다면 뭐 좋은 그림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DI 관련돼서 건화물선, 이제 건화물선 같은 경우는 BDI 지수로 이제 운임을 나타내고 석탄이나 뭐 목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원자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그래서 완제품은 아니고, 근데 그게 너무 지금 부진한데 그 원인은 중국이 석탄 수입량을 줄였고요. 벌크선 항만 있죠. 여기 혼잡도가 많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난 거죠. 수요는 부진하고, 그러니까 철광석 수입은 수요, 그 다음에 이 항만 혼잡도는 공급인데, 이게 다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BDI 지수에. 그렇지만 이제 9월부터는 올라갈 것 같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재개된다. 요게 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가스 부족에 따른 동절기 유럽의 석탄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 유럽의 석탄 수요가 좀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좀 실시되면서 물동량이 증가할 것 같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 합산 PER 4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주가가 이제 요 빨간색 선이 올해 BDI 지수예요. 이게 그 파란색 선이 작년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BDI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다 이렇게 부러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올해도 지금 안 좋아요. 더 많이 빠져요. 그래서 완전히 저점을 뚫고 내려가니까 주가들이 좋지는 않은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페노션이나 이런 데는 실적이 좋았더라고요.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실적엔 부정적인데, 다만 9월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 관련주들은 실제 BDI 지수가 또 돌리면 주가가 또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천연가스발 국내 에너지 쇼크 가능성은 있냐, 이 내용인데,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과연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일단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과 국내는 좀 도입 가격 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별화. 그래서 유럽은 천연가스 가격이 250%나 상승을 했는데, 국내 LNG 도입 가격도 물론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90%의 상승에 그쳤기 때문에 훨씬 덜한 거고, 그 다음에 국내는 또 장기 계약도 하고 해외에서 LNG를 안정적으로 어쨌든 도입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 비중의 차이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면 이게 38대 6대 19.6이에요. 그래서 좀 원유가 훨씬 많죠. 근데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연가스가 26.4%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독일에 비해 그 한국이 좀 낮은 편이고, 천연가스 가격이 또 올라가지만 유가는 또 안정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중에 절반이요 원유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천연가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유 가격이 더 중요합니다. 영향을 미치는 건 절반 정도.
근데 어쨌든 원유 수입 비중이 천연가스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큰 상황이고 천연가스 가격보다 유가가 우리나라에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유럽보다는 이렇게 큰 영향을 안 받을 것 같다. 그리고 물가에 미치는 전이 속도도 유럽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이다.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시고 총 수입 대비해서 천연가스, 그러니까 총 수입하는 것 중에 천연가스 수입은 도대체 몇 프로냐? 전체에서 6.1%입니다. 근데 원유가 되게 커요. 17.6. 사실 우리나라가 무역 수입 적자난 건 원유 때문이죠. 그동안 원유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아무튼 전체 수입액 대비해서 천연가스 수입 비중도 아직은 낮다. 그래서 지금 유럽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유로화가 약해지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국내 경제나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곤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말자는 거예요. 유럽엔 좀 문제가 생겼지만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한국은 원유가 훨씬 비중이 높죠. 가스 이게 독일이고 한국과 독일 소비자 물가거든요. 독일의 소비자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근데 가스 때문이 좀 컸고 한국은 이제 가스 및 기타 연료 가격이 올라가지만 그에 못 미치죠. 그리고 LNG 도입 가격입니다. 이게 유럽은 이 네이비색이죠. 이 남색선이 엄청 올라가 있고 오렌지색 국내 LNG 도입 가격이 확실히 벌어져 있죠. 그리고 국내 LNG 도입 가격 LNG는 어쨌든 올라가는데 유가는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원유 비중이 높다는 거. 그래서 큰 영향은 받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좀 약간 안도의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K-팝 ETF가 이제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그래서 9월 중에 출시될 것 같고 아마 승인 기다리는데 편입 종목은 30개 정도 되고요. 여기서 아마 뭐 엔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제작사도 같이 포함이 되고 최대 1,000억에서 5,000억 사이로 아마 그 자금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어떤 종목인지 알려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좀 우리나라에 2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제 미래에셋의 타이거에서 나온 미디어 컨텐츠 요게 하나 있고 NH 아문디에서 나온 하나로 FM, KM, K-팝 앤 미디어 요 2개인데 어쨌든 여기서 제일 큰 거는 시총 비중이다 보니까 하이브가 제일 커요. 24%. 그 다음이 JYP. 수급 영향을 계산을 했더니 만약에 ETF 설정 금액이 1,000억이면 하이브 기준으로 0.3% 정도, 뭐 미미하죠 이 정도면. 그 정도밖엔 자금 유입이 안 되고 다만 5,000억이 되면 1.5%. JYP는 최대 3.3%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억 정도 금액으로 이제 이 사이즈가 커지면 어쨌든 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어쨌든 좋은 거죠. 엔터사 주가에는 긍정적인 이벤트인데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메리츠증권의 이승훈 연구원님 보고서인데 원화 약세가 지금 이어지잖아요. 이 원인이 뭘까? 첫 번째가 중국의 경기. 위안화가 지금 너무 약해요. 근데 중국의 이런 위안화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이죠.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어쨌든 이제 분양대금 받아서 이제 건물을 건설하는데 이게 거래량이 감소해서 돈이 안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올 돈이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중국은 분양단 시에 선급금하고 모기지를 통해서 잔금을 계속 납부를 해요. 그러니까 건물이 건설이 안 되는데도 잔금 납부를 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중도금 내고 건물이 완금되고 이제 잔금 내잖아요. 근데 이 중국은 중도금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돈을 계속 납부를 합니다. 근데 주택이 완공이 안 되니까 일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나 돈 안 갚을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모기지 보이콧이 발생한 건데 그래서 이게 이런 일들이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택 구매 심리가 더 악화되고 악순환 낳게 되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걸 끊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일단 인하하는 거 요게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금리 인하 해가지고 주택 구매 비용 낮춰서 좀 주택 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직접 그 어떤 프로젝트 있죠. 아직 완공이 안 된 여기에 돈을 그냥 직접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거죠. 이런 건데 어쨌든 정부가 건설사에 대해서 이런 신용 보강을 해주거나 채권 발행을 해주면 좀 괜찮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국은 지금
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양책 쓰고 있고 부동산도 대출을 늘리려고 노력은 하니까 조금씩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럽은 정말 힘들죠. 지금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달러 유로가 1대1을 지금 하회해 버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스 가격이 올라간 데에는 미국의 프리포트 그 LNG 터미널이 있어요. 이게 화재 때문에 수출이 안 됐던 거죠. 이것도 있지만 제일 큰 건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여버렸죠. 의도적이죠, 사실 누가 봐도. 예, 그래서 가스 수송량이 이제 20%밖에 안 되고 그나마 이것도 8월 말에 또 3일간 끊어버린대요, 완전히 전기보수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천연가스 가격을 자극시킨 거죠, 유럽에서. 그 전쟁은 자꾸 장기화되고 러시아서 유럽의 대립 구도는 역시 현재 진행형이고 독일은 또 가뭄까지 라인강 수위가 엄청 낮아졌죠. 근데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대요. 예. 그래서 여러 악재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전력 생산 비용 이거는 엄청나게 올랐고 소비자 가격이 전가되면 소비는 줄겠죠. 그러니까 지금 독일 경제가 아주 그냥 처참합니다. 예.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데 민낯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너무 러시아에 의존을 심하게 했던 거죠. 에너지를.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독일 GDP의 6%가 날아가 버린다. 예,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통제 못합니다. 유럽이 잘 되기를 그냥 우리가 기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유럽이란 어차피 다 사람 사는데 똑같아요. 해결책 찾아요. 부족하면 적게 쓰고 어떻게든 천연가스 위기는 유럽 전체가 다 극복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거 부족한 거는 지금 미국에서 LNG 받고 노르웨이 통해서 가스 받아서 지금 많이 채워놓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또 난방 시즌도 앞으로 다가올 거고 아직 뭔가 해결된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감은 있다. 그래서 유로가 그래서 약한 겁니다. 미국은 75bp 인상하겠죠? 뭐 50bp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 75 올린다고 큰 악재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년입니다. 내년의 금리를 언제쯤 꺾일 것인지 이건데, 그러니까 올해 세게 먼저 올려놓고 꺾을 건지 점진적으로 올릴 건지 요거예요. 이 선택은 이제 9월 FOMC. 근데 아직 몰라요. 확률은 반반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 돼봐야 아는 거고, 다만 이제 내일 모레 잭슨홀 미팅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하는데 거기서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어요. 거기서 힌트를 얻겠죠, 한번. 그래서 아직은 더 지켜보자. 다만 이런 부분도 9월에 75bp 인상도 우리가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예, 단 이제 시장은 경계하는 거죠. 국내 요인으로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데, 근데 한국의 무역 적자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때문이에요. 에너지 수입액이요 547억 달러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누적 무역 적자가 152억 달러인데 이게 대부분 에너지 수입 급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제외하면 흑자예요. 실제. 그래서 8월 20일까지의 실적 기준으로도 에너지 수입을 제외하면 흑자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입 가격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근데 요새 유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이렇게 적자가 심화되냐? 그거는 그 운송할 때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두바이유를 우리가 배에 실어서 갖고 오잖아요. 그때 가격 기준으로 이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유 평균 수입 가격이 111달러래요, 아직까지. 지금 90달러대인데 20달러가 더 높아요. 근데 그게 아직은 우리나라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시차 때문에. 이 소요되는 시간이 한개월, 한 달 정도. 그러면 9월부터는 원유 도입 단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럼 9월부터는 데이터상으로도 원유 이 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2009년 4월과 2001년 4월의 수준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너무나 높게 형성은 돼 있지만 신흥국 리스크는 크지 않고, 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원화가 나 혼자만 약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과거에 환율이 높았을 때랑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죠. 한두 개가 아니고, 여기에 또 국민연금은 미국 주식 사고 개인 투자분들도 한국보다 미국 주식을 많이 사니까 여기서 돈이 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겹쳐 있어요. 근데 이게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아니니까 너무 우려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 중에서 다른 거는 다 개선될 거라고 보는데 유럽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 지금 맞출 방법은 없어요. 이게 좀 빨리 끝나주기를. 유로화만 정상화되면 한국 증시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가 좀
증시 반등의 속도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상화되는 쪽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시점에선. 그래서 지금 흔들릴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뭐 이렇게 기아랑 리콜 좀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침에 3프로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현대 기아 좀 견제가 심한 거 아니냐.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이미 지금 미국 갔어요. 어딜 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건지, 그거는 행선지는 안 알려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가 보조금에서 즉각 제외돼서 좀 리스크가 확대됐고,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악재가 나왔는데, 금액은 얼마 크지 않는데요. 근데 견제가 심화되는 거 아닌가. 한두 달 전에 기억나세요? 독일이 배기가스인가요? 뭐 조작혐인가요? 뭐 그것 때문에 또 막 한번 검찰 와가지고 막 조사하고 간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독일도 견제를 하는 것 같고, 이게 뭐냐면 현대 기아가 너무 잘해서 그래요. 예, 견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용상. 저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타오, 히치, 하네스인데 SUV나 픽업 트럭의 견인 장치인데, 한국은 뭐 SUV나 픽업 트럭, 그러니까 SUV 많고 픽업 트럭은 많지 않은데 거기에 뭐 견인 장치들이 있나 봐요. 그걸 움직이는 장치 같은데, 거기에 PCB에 부산물과 이제 습기가 쌓이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대요. 그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미 팰리세이드가 캐나다에서 이제 한 3건 정도 화재가 발생했고, 미국에서도 8건의 이제 멜트다운 이제 녹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걸 납품하는 기업은 색이라는 업체가 있나 봐요. 이게 저는 어떤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색이라는 업체가 납품을 했고, 텔룰라이드는 기아 모델인데 이건 6개 정도 이미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그 발견된 걸 인지하고 모비스로 교체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현지 부품사가 따로 있었는데 그 회사를 걸 안 쓰고 현대 모비스 걸로 교체를 했고, 그 후에는 이슈가 없대요. 그럼 모비스 부품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어쨌든 판매 중지 명령을 일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연간 10만 대 정도 판매되는 모델인데, 그럼 대당 $200 정도 가정을 하면 현대차가 500억, 기아가 100억 정도로는 좀 비용은 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는 이미 부품 교체를 했대요. 그래서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고, 현대차도 모비스 부품으로 그냥 교체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악재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막 기관들도 좀 파는 것 같은데, 아닌 거는 막 정리하는 분위기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현대 기아가 고난입니다. 모비스까지. 그렇지만 그만큼 미국의 위상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현지에서. 그래서 좀 어렵지만 저는 구조적인 악재로는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이겨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SL도 얼마 전에 실적 너무 좋아서 막 주가 올라갔잖아요. 좀 너무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아동 노동법을 위반했나 봐요. SL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스마트라는 공장에서도 위반사항이 발생했는데, 이게 스마트는 현대차의 차체 부품사래요. 근데 SL도 이번에 아웃소싱을 했나 봐요. 원청업체 그 SL에 아웃소싱하는 그 외부 기업이 이거를 그 위탁 고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SL은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SL이 사전에 체크 못했다. 야, 이건 너네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벌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례이고 고의도 아니었고 하니까, 예, 그래서 아마 벌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부정적이죠. 미국에서 뭐 만약에 혹시라도 대규모 공장, 그러니까 벌금 맞으면 회사가 휘청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확실하다 보니까 주가. 근데 이것만 아니라면은 SL은 참 실적도 좋고 매력은 있는데, 저게 지금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GM에도 납품을 하고 여러 군데 많이 납품을 하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죠. 근데 이번에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이 주식시장에서는 무슨 일이든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런 일을. 미리 알 수 있나요? 근데 저런 일이 발생하니까 난 주식 안 하겠다. 그럼 뭐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되겠죠, 영원히.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한테도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악재가 뭐 하이닉스에도, 네이버 카카오에도,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에도 어떤 악재든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언젠간,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사람은 언젠간 죽는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이든 우리가 모르는 돌발 호재가 나오기도 하지만 악재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감안을 하고 대신에 그 악재가 나왔을 때 이게 구조적인 악재인지 일시적인 악재인지를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이 악재가 일시적이라면 기회가 되는 거고, 구조적이면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요거는 구조적인 악재는 아니니까 둘 다.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좀 인내심은 필요하겠지만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SL도 장 초반에 엄청 빠졌어요. 그러다 지금 다시 올라오는데 아무튼 좀 단기적으로는 노이즈는 맞아요. 그렇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님이 적어줬고, 그다음 이건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연구원이 JP모건이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발표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두 다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중국을 걱정을 솔직히 많이 해요. 부동산 문제 나오는 뉴스 중에 좋은 거 있나요? 제로 코로나 계속하죠. 근데 JP모건은 역으로 좋아질 것 같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우리나라 주식 요즘에 사는 게 이런 기대감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투자자라면요, 지금 안 좋은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 안 좋아요, 모든 게. 근데 외국인은 주식 계속 사요.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중국을 좋게 보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팩트는 뭐죠? 통화 공급이 늘고 있어요. 이건 팩트잖아요. 작년 10월부터 계속 늘어나요. 그럼 결국엔 이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3분기에 인프라 투자도 더 할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규제는 아직도 있지만 완화되겠죠, 예전보다는. 그래서 워낙 중국이 좀 안 좋았지만 결론은 뭐죠? 중국의 유동성이 증가하면 중국의 소매 판매가 개선되고 산업 생산이 증가하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급증했다. 요 내용. 그러니까 중국의 유동성 증가, 소매 판매 개선, 산업 생산 증가, 한국의 수출. 요새 중국 수출 많이 줄었죠.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원화 약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너무 이거를 비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내용이니까 JP모건의 맞다가 아닙니다. 그런 이런 하나의 시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SK증권의 안영진 조준기 연구원님이 달러 유로 페리티, 그러니까 달러 유로의 교환 환율이 1대1이거든요. 그게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그만큼 약해진 거고 러시아는 또 포격하고, 그래서 참 골치 아픕니다. 유럽 문제 끝도 없고요. 천연가스는 계속 올라가고 겨울로 갈수록 러시아는 협박하죠. 야, 나 안 줘. 너네 한번 버텨봐.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러시아가 좀 짜증나요. 예. 근데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유럽의 가뭄은 물 부족까지 또 이야기를 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프랑스 원전 가동이 줄어드니까 냉각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건 해결돼요. 가뭄은 언젠가는 해결됩니다. 시간의 문제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우리가 한 번에 반등장이 나왔는데 이게 추세로 가려면은 일단 달러가 꺾여야 돼요. 달러가 너무 강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은 베어마켓 랠리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근데 언젠가는 달러가 꺾이면 추세 상승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킹 달러. 예. 근데 달러가 꺾이는 두 가지 요인을 보고 있어요. 연준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한 번 보였어요. 연준 의장이 지난번 FMC에서 패드 풋 피봇 약간 경기도 신경 쓰겠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중단하는 거 아니야 내년에? 예, 한번 보여줬어요. 근데 뭐 지금은 또 기대감이 약화됐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연준의 태도는 변하겠죠. 그리고 유럽 경제 이것도 시간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뭐죠? 시간이 해결할 문제인데 지금 한두 달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달러는 여전히 강해요. 그렇지만 7월 FMC 이후로 달러가 급락을 했어요. 왜? 연준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어쨌든 다시 원상복귀 됐지만 유럽의 리스크도 여전하고, 유럽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오르고요. 전기요금. 그래서 인플레이션, 근데 이건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인플레는 꺾였어요. 고유가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좀 분명히 시작은 됐고,
예. 그렇지만 유럽 리스크는 아직 남아 있어서 시간은 좀 필요하다. 여기 이 결론이 뭐냐면 제가 이 보고서를 읽어본 결과는 긍정론이에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데 그 장기적인 긍정론이 형성되기까지 조금 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봐요. 저희 당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좀 아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지금 일단 기본 전제는 좀 긍정론을 깔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유럽과 연준에 대한 시각이 좀 아직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린다. 이런 내용. 그래서 결국엔 이런 시각이라면 시장이 흔들릴 때는 오히려 비중은 늘리는 게 맞는 거죠. 그잖아요. 흔들릴 때. 왜냐면 앞으로도 계속 안 좋고 중기로도 안 좋으면 늘리면 안 되겠죠.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들 있고 하지만 1,400원도 갈 수도 있대요. 네.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가까운 미래까지는 위험을 더 반영할 수 있다. 네, 맞아요. 계속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어마켓 랠리의 출발이 싼 가격, 엄청 쌌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올랐는데 외국인들도 지금 원화가 느끼는 건 원화가 점점 싸져요. 지금 그죠? 주식시장은 빠지죠. 원화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면 굉장히 싸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래서 미리 지금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주식 계속 사요. 악재가 있는데도. 옛날하고 너무 다르죠. 지금 5조 원 샀어요. 2달 동안. 왜 살까요? 이 악재가 뻔히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기회로 보는 것 같아요. 하워드 막스가 얘기했죠. 시장에는 그러니까 투자할 땐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예, 기회를 잃을 위험, 돈을 잃을 위험. 지금은 어느 쪽일까요? 기회를 잃을 위험이 크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사요. 기회를 잃을 위험이 크다. 그래서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급락할 때 오히려 기회라고 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그 보고서에 있는 게 캡처한 거고요. 어쨌든 글로벌 경제는 40년 만에 인플레가 찾아와서 너무 힘들었고 또 탈세계화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후위기, 친환경 이런 법안도 통과가 됐고 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이 인플레 꺾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위축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복잡한 거죠. 그래서 베어마켓 약세장이다. 전반적인 아직까지 흐름은 약세장이고 실적도 꺾이기 시작했고 인플레는 어쨌든 피크아웃은 됐고 유럽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쨌든 싸긴 싸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콜. 그러니까 낙폭과대로 이제 매수를 해서 어쨌든 시장은 한번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다만 추세 상승을 위해서는 달러가 꺾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달러가 꺾이는 조건은 연준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제가 뭐라 그랬죠? 유럽이 좋아져야 된다. 이건 좀 시차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유럽 신흥국이에요. 한국을 비롯한. 근데 요 음영으로 돼 있는 있죠. 좀 진한 노란색 선. 이런 구간들. 여기가 달러 강세 구간이에요. 달러 강세 구간에 이때 빼고는요. 여기만 빼고는 어땠죠? 신흥국이 다 급락했어요. 좋았던 적이 없어요. 다 빠집니다. 보이시죠? 그냥 한 번 빼고는 달러 강세 구간, 여기도 달러 강세 구간. 좋았던 적이 딱 한 번이에요. 달러 강세에서 한국 시장이 좋았던 적은 한 번. 신흥국이. 나머지 다 빠졌습니다. 그만큼 달러가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맞아야 되고 대신에 지금 무역 수지도 적자고 그죠? 예, 한국 수출도 꺾이고 근데 어쨌든 어느 시점에서 좀 돌리는 걸 기다려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싼 건 느끼고 있고 다만 달러가 언제 꺾일 거냐. 달러가 기조적으로 꺾이면 추세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을 기다리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좀 보고서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고 좀 이제 시장 보고 또 마감 시간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오늘 이제 공시가 오랜만에 하나 좀 나온 게 있어서 HSD 엔진이 그 선박용 엔진 계속 좀 수주 따네요. 근데 뭐 주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지켜보시되 수주가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꾸준하죠.
그래서 HSD 엔진도 아무튼 좋은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오늘 아직 좀 장은 안 끝났는데 한 30분 남았는데요, 좀 미리 마감 시황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그래도 좀 잘 끝날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는. 예.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주식시장을 한번 좀 보고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코스피가 아침에 되게 많이 흔들렸었어요. 예, 오르다가 그냥 갑자기 밀렸는데 기관의 매도 때문이고, 그러나 오후 들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괜찮아졌고요. 예, 코스닥도 아침에 쭉 뺐다가 지금 1% 가까이. 이렇게 되면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이 좀 진정됐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긍정적인 게 외국인이 계속 사요. 이렇게 달러가 강세인데도 아까 설명드렸죠, 외국인이 왜 살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봤지만, 보고서도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 투신도 어쨌든 오늘 좀 사고 있고 오랜만에. 근데 아쉬운 게 이제 기관 금융투자가 왜 이렇게 팔죠? 저도 뭐 좀 증권사 소속이지만, 예, 보통 금융투자는 증권사 쪽이거든요. 근데 저도 좀 왜 파는지 좀 아쉽습니다. 샀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무튼 오늘은 금융투자의 이 대량 매도가 증시에 좀 발목을 좀 일부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일단 오늘 여행 업종이 좀 좋고요. 오랜만에.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일본이 여행 입국자 수를 좀 제한을 풀어준대요. 그러니까 지금 개별 입국은 안 돼요. 단체 관광은 가능한데 그걸 좀 풀어준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입국 전 PCR 검사 폐지 검토도 있네요. 예, 이런 것도 있었고, 일본의 좀 약간 규제 완화, 두 가지가 맞물려서 오랜만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쪽은 조금만 이게 개선되면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섹터죠. 사실 그동안 너무 안 좋았으니까. 해외여행도 저도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좀 한번 해외여행은 좀 한번 가보곤 싶어요. 이제 올해는 뭐 갈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죠. 해외여행은 한 번은. 예,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그게 언젠간 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보고 있고, 그다음 오늘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가 되게 좀 강하고요. 포스코 ICT 뭐 이런 기업들, 폐배터리 관련주도 오늘 정말 좋습니다. 성일하이텍이 그냥 1조 3천억까지 시총.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아는 기업은 코스모화학, 한번 옛날에 공부 한번 해봤죠. 요 기업 인선이엔티도 요즘에 좋은 것 같고요. 많이. 그리고 카지노도 당연히 그 영향 받아요. 그래서 여행주 같이 가는 겁니다. 방산주들은 오늘 뭐 그 현대로템이 또 수주 있어서, 근데 각별히 좀 조심은 해주세요. 예, 좀 굉장히 비싸진 것 같더라고요, 주가가. 예, 근데 지금은요, 이게 좋으면요 엄청 쏠립니다. 쏠림 현상이 정말 심해요. 왜냐면 삼성전자 이런 게 안 가다 보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수소 관련주도 오늘 좀 좋았고, 전선주도 오늘 좋았고요. 항공주도 당연히 좋고, 2차전지 장비 회사들도 오늘 좋습니다. 예. 원준도 올라가고, 대보마그네틱이 많이 올라갔네요. 정유주도 오늘 S-오일이 주가가 급등합니다. 왜냐면 정제 마진이 또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S-오일 오랜만에 4%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영원히 빠지진 않아요. 어느 시점에서 또 올라가는 것 같고, 방산주 좋고, 풍력주 여전히 태조, 이방원 이쪽 섹터들이 여전히 좋습니다. 어제 우리 CS 베어링 한번 공부는 했고, 아직은 저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는 아니다. 좀 더 공부는 하자. 왜냐하면 지금 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 오르는 거에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공부는 했죠. 이거 나중에 한번 기회를 포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주도 좋았고, 네, 뭐 다 좋네요. 2차전지, 조선주. 오늘은 조선주에서 오랜만에 한국조선해양 진짜 못 갔죠. 근데 조선해양도 고생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진짜 이게 오랜만에 10만원 찍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좀 넘어가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안 갔어요, 그 자회사들에 비해서. 그래서 레벨업 하기를 꼭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도 어제까지는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일단 조금 반등하고, 삼성물산이 그 태양광 발전소인가요? 뭐 그 수주한 것 같더라고요. 사우디인가? 거기서. 그래서 아마 강한 것 같아요. 예, 카타르에서 태양광 발전소. 원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옛날부터 잘하는 건설사 중에 하나입니다. 폴더블폰 오늘 모처럼 갔고, 오늘 오르는 섹터가 다 대부분이에요. 엔터주
아까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오늘 괜찮고 JYP를 다 좋게 보더라고요.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면요. 어쨌든 JYP를 대부분 다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조선 기자재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단 저는 아무튼 지금 너무 좋지만 흥분하지 말자. 기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흥분은 하지 말자. 그걸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강주는 KG 스틸 혼자 갔네요. 다른 건 안 갔고 석유화학 기업들도 오늘 하나솔루션 역시 뭐 대장주네요. 오랜만에 금호석유 올라갔고 미용기기, 뭐 통신장비 이런 거 좋았고요. 다 고르게 갔고 좀 아쉬운 거 임플란트 VBP 제도 한번 설명해드렸죠. 조금 중립 의견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모르잖아요. 예, 중국이 어떻게 할지. 예, 그래서 좀 불확실성은 일부 있어요. 근데 9월 초에 발표한대요. 중국 정부가 이 제도를. 그래서 그거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연달아서 돌게 맞았으니까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는 초기에 내가 정리할 거면 초기에 정리하는 게 좋은데 지금 덴티움만 해도 이미 많이 빠져버렸어요. 주가가.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되 아직은 불확실해요. 예, 9월 초에 중국 정부의 정책 발표 민간 쪽에만 영향 없으면 주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민간 병원까지도 이 제도가 영향을 줘버리면 주가 오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해보험 오늘 좀 빠졌고, 예, 야놀자 관련주 좀 빠졌고, 반도체도 참 답답합니다. 진짜 가지를 않아요. 예, 아무튼 이런 상태였고요.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오늘 일단 이제 5장 들어서 좀 낙폭을 줄여서 다행인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현대로템이 제일 많이 올랐고 그다음 항공주들, 여행주들 다 급등하고 있고요. 농심이 그 제품가 올린다고 하죠. 그리고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수소주도 정말 오랜만입니다. 조선주, 정유주, 또 석유화학주 다 좋고 SK도 오랜만입니다. 3%. 그리고 화승엔터 오늘 좀 좋았고요. 풍산, 대상, 뭐 LS, SK 이노베이션 좀 반등해줬고 근데 오늘 좀 빠지는 섹터는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덴티움 뭐 리스크 때문이고 SL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해성 DS 좀 빠졌고 LG화학 좀 빠졌고 예. 그리고 자동차도 오늘 좀 약하긴 했죠. 일부. 아까 그 이제 리콜 문제 때문에 좀 그렇고 근데 아주 우려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전에는 진짜 좀 부진했거든요. 대부분. 근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시장 분위기도 반전되면서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그 고생하셨고요. 예.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군산 가잖아요. 근데 군산에 이제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강연을 못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마감돼 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뭐 제가 가니까 좀 일찍 가니까 뭐 혹시 뵈실 수 있는 분들은 뭐 뵈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찍 가나요? 제가 몇 시에 도착이더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7시에 강연회니까 아무튼 예. 그 앞에서라도 뭐 뵐 수 있으면 좀 뵀으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겠고 예. 그리고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좀 오전 10시인데 밀양 문화대강당인가요? 거기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아, 밀양 문화원 대강당. 밀양에 있는 그 문화원 대강당 여기서 9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강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문의나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한번 또 뭐 아무튼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시 뭐 이런 강연회나 이런 거 원하시면 저희 회사로 문의해 주시면 뭐 제가 시간이 좀 맞으면 가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연회 하는 거 되게 좀 좋아해요. 이렇게 그래서 전화 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도 좀 내일
뵙겠고, 그리고 다음 주 제가 수요일 날 또 라이브 방송 할 텐데, 아까도 했는데 이제부터 라이브 방송은 실시간도 제가 보지만 월요일 날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 채널에 공지가 하나 올라갈 겁니다. 월요일 날. 그러면 거기에 댓글로 궁금한 것들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수요일 날 라이브 시간에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